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서양사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내가 속한 국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법, 이 모든 것들이 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기질을 알고 싶다면 한국사를 공부해야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구조, 그 안에서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서양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네이션의 부재,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선각자들이 꿈꿨던 건 단순한 독립국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였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원형, 그 원점이 바로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창을 들고 전장에 나섰던 평민들, 그리고 시장에서 은전을 벌던 상인들, 그들이 시민이 되던 순간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리스 반도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수백 개의 소도시들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우리는 폴리스, 즉 도시국가라 부릅니다. 그리스는 원래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아닙니다. 미케네 문명의 몰락 이후 한동안 암흑기를 겪었고 철기의 보급과 인구의 증가 속에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를 중심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자신의 땅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법을 만들며 살아가던 시민들의 도시 폴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지켜야 했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귀족 출신 전차병이 아니었습니다. 농민, 상인, 장인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무장을 마련해 창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섰습니다. 그리스는 험한 지형 탓에 기병보다 밀집 보병 전술이 유리했습니다. 무기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전장은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나란히 서서 싸웠습니다. 앞줄이 무너지면 모두가 죽는 전투, 그리고 그 무장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것. 전쟁은 더 이상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반복되자 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지켰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호플리테스의 전쟁 참여는 곧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단지 무기를 든 자가 아니라 발언을 요구하는 자, 시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상업은 곧 자유와 자립, 경쟁 문화였습니다. 전사의 창끝과 상인의 저울끝 모두 한 사람의 자립한 시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귀족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지키는 건 귀족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갑옷과 방패로 무장한 평민, 자신의 배를 타고 무역으로 도시를 살린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를 벌었고 전장에 섰으며 법을 지켰고 세금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 무대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반언권이 없는가? 이 질문이 하나의 도시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사회는 급속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상인, 전장에서 복무한 병사, 빚을 갚지 못해 노예 신세로 전락한 농민까지 계층을 막론한 시민들이 하나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시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귀족들은 알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폭동 아니면 혁명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 솔론, 전장에서는 용맹했고 여러 차례 아테네를 구해낸 중재자, 모두가 믿을 수 있었던 해결사. 그는 먼저 빚으로 인한 노예화를 금지시켰습니다. 과거의 채무를 사면했고 몸이 팔린 이들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아테네는 처음으로 모든 시민이 자유인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의 정도에 따라 정치 권한을 차등을 부여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되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을 만드는 자와 그 법의 대상이 같은 시민일 수 있다는 원칙, 그것이 아테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정은 태어났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민중은 점점 분노에 취해갔습니다. 그 사이 아테네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자가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 카리스마 있는 대중정치가, 그리고 훗날 아테네 최초의 참주 페이시스 트라스토스. 그는 나는 너희의 친구요 너희의 대변자라 말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빈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예술과 건축으로 아테네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검과 방패 위에 세워졌고 그를 비판하는 자는 아고라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주정은 질서와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 대가는 자유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그의 아들들, 그들 아래서 아테네는 더 깊은 암흑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참주정이 끝나고 아테네는 다시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귀족이냐 민중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냐. 그때 등장한 인물 클레이스테네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다시 만들려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새로운 공동체로. 그는 씨족을 부수고 혈연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10개의 부족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태생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평민도 상인도 농부도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복종하는 최초의 집정 민주정, 그것이 클레이스테네스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더 이상 일부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도시, 시민의 도시, 폴리스가 민주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도시의 정치적 권한은 왕이나 신이 아닌
농부, 상인, 장인이라는 이름의 시민에게 주어졌습니다. 페리클레스, 그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귀족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운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시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시민이 정치를 논하고 모든 시민이 법을 만들며 모든 시민이 국가를 운영하는 역사상 최초의 시민국가. 아테네 민주정은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이 직접 국가에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민회는 모든 시민이 입법, 전쟁, 외교를 결정하는 최고 결정기구가 되었고, 평의회는 500인의 시민 대표가 추첨으로 선출되어 민회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법원에선 시민 배심원들이 재판을 담당하고 권력자의 감시와 견제를 했습니다. 스트라테고스는 10명의 장군인데 이들은 유일하게 선거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수당을 만들어 가난한 시민들도 정치를 할 수 있게 국가가 비용을 보조했습니다. 정치는 일부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 그 이름은 전쟁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철저한 정치 실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례적인 이중군주제를 택했습니다. 2명의 왕이 존재했지만 그 권한은 군사와 종교에 국한되었습니다. 정치는 왕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 게루시아, 60세 이상의 원로들로 구성된 이 회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심의하며 시민들의 투표에 앞서 공적 논의의 무게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최종 결정은 스파르타 시민 전체로 구성된 민회 아펠라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한된 법안에 대해 찬반으로 표를 던졌습니다. 군사훈련을 통해 시민이 된 그들은 정치에도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 전사였습니다. 또한 왕조차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5인의 에포로이가 이들은 1년 임기로 선출되었고 왕을 기소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단순한 군사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싸우는 동시에 통치하는 자였고, 전투에서 돌아온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민회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스파르타의 권력 분산 정치 실험은 로마와 현대 정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서의 기반은 시민의 수와 희생에 의존했습니다. 너무 완고했고 너무 폐쇄적이었으며 너무 완벽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스파르타의 시민 수는 줄어들었고 그들의 체제는 점차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는 처음으로 시민이라는 존재를 만든 땅이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책임지는 사람, 그들은 농부이자 상인이었고 전사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폐쇄적이었고 자신들만을 위한 권리, 자신들만의 의무, 그 모든 것은 오직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산을 퍼뜨릴 수 없었고 스스로를 세계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 문명은 고립된 채로 천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이상의 실현이라 믿어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하지만 그 이상은 언제나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지혜로울 수 없었고, 그리고 현실은 타협을 요구했고 정치는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이 지배한 아고라는 곧 선동의 무대가 되었고 정의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는 지혜가 부족했고 지속성이 없었으며 선동이 난무했습니다. 민주정은 때때로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그들은 그 대가를 피와 채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스는 위대했지만 그 위대함은 스스로 만든 벽 안에 갇혀 스스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는 인류에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란 시민이란, 네이션이란 무엇인가? 아테네는 시민의 입을, 스파르타는 시민의 어깨를 상징합니다. 아테네는 시민의 목소리를, 스파르타는 시민의 책임감을 강조했지만 둘 모두 시민이란 존재가 국가의 운명에 참여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권리는 타고난 듯 누리면서 의무는 남에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는 피로 얻은 것도 오랜 성찰 끝에 합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짜로 주어진 권리,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책임질 각오도 없이 권리만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권리를 주장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공동체의 시민으로 존재하는가?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의 시험을 이어받아 공화정이라는 이름의 네이션을 꿈꾸은 로마의 시민사회 실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